자, 운동, 복습.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은 바로 뭐였다? 속력이란 T분의 S. 그래서 거리는 V 델타 T가 됐다. 그지?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각각 뭐가 됐냐면 ST, 즉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인 V가 되었고, 그죠? VT, 즉 속력과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에서는 요 밑넓이가 뭐가 됐다? 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얘네들을 가리켜서 거속시라고 한다. 그죠? 응? 특히 속력의 심화에서 평균 속력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고 순간 속력은 접선 기울기였다는 거. 맞죠? 그리고 거리는 뭐? 굳이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더라도 VT 그래프의 밑넓이 전체가 거리가 되었다. 기억하지? 요거는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이 선이 평균, 요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이 순간이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죠. 지금 여기 배우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내가 요까지 요 한 칠판에서 설명할 개념은 현재 중등에서 사라진 지 한 10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중등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단어로 안 하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A. 가속도입니다. 영어로는 acceleration. 그래서 A를 쓰고요. 가속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냐면 가속도라는 것의 정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운동의 변화예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컨드가 돼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 요거 봐봐. 요 모양 형태가 여기에 동일하게 있네요. 맞지? V는 델타 T분의 델타 S였는데 이번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 이건 무슨 소리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대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 A, 가속도가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가속도의 크기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나타나면
가속도의 크기가 0보다 작은 거. 맞죠? 즉 점점점 빨라지면 가속도가 0보다 큰 거고 점점점 느려지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거다. 그지? 그럼 만약에 가속도가 0인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 여기 있네? 사실은 등속 직선 운동이 뭐였다? A가 0인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맞지? 이게 등속 직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소리다?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지? 맞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가는데 계속 점점 빠르게 날아가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점점 느려져서 쓱 멈추거나 두 가지가 등가속도 직선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 식을 좀 풀어봐야 돼. 식 자체를 분해해 보자고. 그래서 분해를 여기다 하면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A 델타 T. 즉 델타 V의 뜻인 V 나중 빼기 V 처음이 A 델타 T. 보통 우리는 나중의 값을 그냥 쓰고 처음의 값은 제로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바꾸면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되고요. 요 식을 우리 2차 함수식처럼 만들면은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거고. 그지? 계속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점점점 빨라지겠네? 맞지? 자, 요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V0, 요 점이 V0죠. 요 기울기가 A일 거고 여기가 나중 V가 될 거고 가로축이 T, 여기서 요까지가 델타 T가 되면 요 사다리꼴 넓이가 거리 S인 건 알겠죠? 그래프 밑넓이니까. 맞지? 자, 그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S는 V0 델타 T. 여기 이야기한 거죠.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요 부분은 요 위에 요 삼각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길이가 V 빼기 V0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가 돼? A 델타 T가 될 거고 밑변이 뭐니까 델타 T니까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겠다. 그죠?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해서 원래 세 번째 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 식에서 델타 T는 A분의 V 빼기 V0가 되잖아. 그죠? 여기서 그냥 델타 T 남기고 A를 넘긴 거니까. 근데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려면 어렵단 말이지. 왜? 제곱이나 있는데 이거 놓고 제곱하고 싶어? 제곱한 거 정리할 자신 있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을 새로 세우면 돼요.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아는 사람 손. 어떻게 구해?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맞지? 그러면은, V 플러스 V0 델타 T 나누기 2잖아. 여기 델타 T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2A분의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가 나오니까 무슨 식이 나온다? 2A 다 넘겨버리면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또 하나의 식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균 속도 하면서 이야기했던 식 있죠. 그래서 총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이 4개인 거야.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S는 V0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마무리.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V0. 요 4가지 식은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보충해 넣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 배웠었죠? 속력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가속도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것을,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가 거리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런데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바탕으로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력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형태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기준이 시간이라는 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핵심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필기하고 나서 요거 딱 한번 풀어보세요. 퀘션. 방법은 어떤 여기에 있는 식으로 해도 되고 요런 그래프의 원리를 써도 됩니다. 뭘 해도 좋아요. 아니면 뭐 수학 시간에 배운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셔도 돼요. 30m/s로 달리던 차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속을 해서 4초 후 정지했습니다. 완전히 차가 멈췄어요. 그동안에 제동거리, 차가 멈추는 동안 움직인 거리는 총 몇 미터인지 계산을 한번 해봐 주세요. 오케이? 요거 필기하고 요 문제까지 한번 딱 풀어보세요. 푸는 방법이 한 5가지 되거든? 4, 5가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도 됩니다. 좀 이따가 요거 풀린 내가 저기다 해줄 거예요. 필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달리던 차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속하고 4초 후에 정지한다. 제동거리가 얼마냐? 자,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일단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일단 출제 의도와 단원을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면 이게 등속도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맞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변수, 즉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문제를 차분하게 보면 30m/s로 달리던 차, 맨 처음 속력이 30이라는 소리죠. 처음 속력이 30m/s고 완전히 정차했기 때문에 나중 속력은 0이죠. 이 물체가 움직인 시간은 4초고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면 0보다 작고 일정합니다. 느려졌다 그랬잖아. 맞지? 즉 우리 일정하다는 여기서 등가속도 문제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제일 뻘짓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면 되게 빙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합니다. 4초 동안 0 빼기 31에서 2분의 마이너스 15m/s 제곱.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2as는 b제곱 빼기 b0 제곱에서 2 마이너스 2분의 15s는 마이너스 900 약분 플러스 s는 60m다. 이제 완전히 빙 돌아온 케이스죠. 혹은 요 두 번째 식에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30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4제곱에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0 해서 60m가 나오게 돼요. 조금 더 다른 공식을 떠올린 사람은 이렇게 풀겠죠. 총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델타 t이고, 그럼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30 곱하기 4 15 곱하기 4라서 60m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다. 그지?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줄었습니다. 맞죠? 처음 속력이 얼마였다? 32였고요. 멈춘 시간이 몇 초다? 요 삼각형 넓이 60m입니다. 요렇게 풀어도 됐다는 거죠. 풀이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죠. 어느 쪽을 택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첫 시간 수업 내용부터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우리 힘의 효과 기억하죠?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한다라고 했죠? 무슨 상태? 그치. 그 중에 두 번째인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란 빠르기와 방향이었고, 이 빠르기와 방향을 합한 개념이 속도인데, 즉 속도의 변화란 시간으로 나눈 값이 뭐였다? 가속도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 특히 운동역학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가속도라는 거예요. 왜? 가속도라는 것의 정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운동의 변화이자, 가속도라는 녀석은 오늘 우리가 배울 뉴턴의 운동법칙, 우리가 보통 F는 ma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첫 시간 때 이야기를 해줬죠. 원래 정확한 식은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 보통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면 1법칙을 보통 이렇게 아마 많이들 배웠을 거예요. 관성. 그지? 2법칙을 F는 ma 혹은 가속도 법칙이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3법칙은 좀 이따가 같이 정리해서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요 관성이라는 표현과 F는 ma라는 표현이 조금은 설명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1법칙은 물체에 가해진 R자임의 크기가 0일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R자임의 크기가 0일 때 물체의 운동. 그럼 봐봐. 그럼 이 법칙은 뭐냐? R자임의 크기가 0이 아닐 때 운동의 변화가 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는 ma가 이 법칙이 아니고 원래 운동 법칙 자체가 A는 N분의 F이기 때문이에요. 애시당초 법칙이 A는 N분의 F인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요 공식에 힘의 크기를 0으로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죠? 가속도의 크기가 0이 되잖아. 그지? 자, 가속도의 크기가 0인 운동이 아까 있었죠. 뭐가 있었죠? 등속 직선 운동이 있었잖아.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속력과 시간으로 나타나지는 이 운동 그래프에서 A가 0인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언제? 처음 속력이 0이 아닐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지? 그럼 하나 더는 어디에 붙어 있게 된다? 여기에 있겠죠. 처음 속력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이 상태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된다? 정지. 자, 그래프로 적어놓은 걸 다시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받은 R자임, 즉 합력의 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맞죠? 움직이던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 즉 등속 직선으로 운동하게 된다. 즉 원래의 운동 상태를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결론이 관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력 개념하고 다른 거야.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R자임이 0이 아니면 당연히 A도 0이 아니니까, 즉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 즉 평행 관계일 때, 같은 방향이면 가속도가 0보다 커지고요. 반대 방향이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사고 실험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고. 저기 영화의 전당 앞에 그 널찍한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에 저기 홈플러스에서 카트 한 대를 잠깐 빌려다 갖다 놓고 거기에 우리는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를 밀어본다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힘을 줘서 밀어서 손에서 딱 떨어진 순간부터 그 카트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면 그 카트는 더 이상 힘을 받고 있지 않죠. 그럼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손에서 떨어졌는데 손을 힘이 더 안 가해지잖아. 그러면 등가속이 아니라, 그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내가 안 밀었다면 그 카트는 어떤 상태일까? 계속 멈춰 있었겠죠. 정지. 자, 근데 카트 뒤에 커다란 선풍기를 하나 설치해서 일정한 바람의 힘으로 계속 카트를 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카트는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빨라지겠죠. 맞지?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카트를 밀 건데 하나는 가벼운 카트, 하나는 무거운 카트. 누가 더 많이 빨라질 거다? 가벼운 카트. 같은 카트를 두고 하나는 바람을 살살 불고 하나는 바람을 세게 불어서 누가 더 빨라질 거다? 당연히 세게 바람을 분 카트가 더 빨라지겠죠. 그 비율에 대한 식이 이 식인 거잖아. 그리고 카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바람을 불어주면 카트는 점점점 빨라질 거고, 카트가 달리는 반대 방향에서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어떻게 될 거다?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그러고 계속 불면 반대쪽으로 다시 점점점 빨라져서 가겠지. 그치?
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힘과 운동이 나란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럼 하나 더. 만약에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우주의 어떤 물체, 뭐 달이든 예를 들어 달이라고 칩시다. 달이 지구가 없으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날아가겠죠. 아무 힘을 안 받을 거니까, 우주에서. 근데 왜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빙빙 돌고 있죠? 그치?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달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별론데. 다시 한 번 더. 재도전. 대충 합시다. 이 정도면 괜찮죠, 동그라미가? 응? 자, 여기 지구가 있을 때 달의 운동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달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직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직각으로. 그래서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제주도의 말타기 연습장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 말이? 가운데 기둥에 끈이 하나 묶여 있죠. 그래서 원래 말은 앞으로만 가려는 동물인데 끈이 자꾸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계속 그냥 빙빙빙 돌잖아. 그거 생각해 봐도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나란할 때는 속력은 변화하고 방향은 일정하고, 등속 원운동일 때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변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경우는, 요걸 선생님 하는 기호입니다. 비스듬하다라고.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지금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에 요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힘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힘은 사실 뭐다? 나란한 힘과 수직인 힘 두 개의 합으로 구해진 힘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 힘은 얘랑 얘로 분해해도 되겠네, 다시? 맞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나란한 힘 때문에 속력이 변화하고, 수직인 힘 때문에 방향도 변화하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게 되고, 이런 예시로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있는데, 우리 이거 있죠, 진자 운동. 여기서 중요한 거, 특히 포물선 운동은 별표 5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평은 속력이 일정하고요, 올라갈 땐 느려지고, 여기서 내려올 땐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운동이다? 밑으로 가속하는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고 점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는데, 수평으로의 운동은 속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을 우리는 4가지 배웠죠?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 원 운동,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 맞지? 방향, 속력 방향 다 안 바뀌는 운동, 속력만 바뀌는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 둘 다 바뀌는 운동의 4가지를 배웠잖아요. 각 운동의 예시들을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있겠죠. 자, 등속 직선 운동, 무빙워크.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유낙하. 등속 원 운동, 인공위성이나 달의 공전. 포물선 운동,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날아가는 화살의 운동. 진자 운동, 우리 그네 타기. 맞지? 요런 것들의 예시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빨리 필기해 주시고요. 공간이 조금 이쪽에 더 적기가 힘들어서 여기도 앞에 거를 좀 지워볼게. 바로 뉴턴 운동 제3법칙. 최대한 많이 써야 되니까 열증.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는 현재 우리 중등하고 크게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은 모든 힘은 동시에 상호작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줄다리기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마찰력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잖아요. 내가 줄로 저쪽 반 애들을 당기면 저절로 저쪽 반도 나를 당기는 힘이 같이 생긴다는 거였지. 내가 벽을 강하게 밀면 벽이 나를 강하게 밀어낸다라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반작용으로 나오는 힘의 크기는 같고요. 이 둘은 180도 반대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직선상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렇게 적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무엇인가와 지지난주에 배운 무엇인가와 내용이 엄청나게 비슷해지죠. 뭘 배웠죠? 지지난주에 합력할 때 평형을 배웠지. 두 힘이 평형이 되는 조건 가르쳤잖아요. 뭐?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직선 위에서 작용하면 평형이라 그랬잖아. 오씨, 이것만 놓고 보면 너무 똑같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우리가 평형 조건이었다고. 요거는 작용 반작용이고. 근데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잖아. 자, 평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물체입니다.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같은 직선상 위에서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할 때를 평형이라 그러는 거고. 그럼 얘는 뭐냐? 애시당초 요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얘 물체가 1번이고 얘가 2라면 1번이 2번을 미는 힘은 요렇게 디자인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거에 의한 반작용으로 2번이 1번을 미는 힘도 요렇게 생긴다는 거지.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두 물체는 물체가 서로 반대편 물체한테 힘을 주고 있죠. 하나의 물체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알짜힘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알짜힘 할 때 이야기했잖아. 한 물체에 두 힘이 가해지는 거라고. 근데 얘는 물체가 다르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용, 반작용 쉽게 찾기와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어떻게 그럼 얘를 쉽게 찾냐? 문장으로 만들면 돼요. 힘을. 작용이라는 힘을 A가 B를 이쪽으로 세모라는 힘을 주게 만든다라고, 힘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작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B도 A를 반대쪽으로 세모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잘 봐봐. 자, 일단 여기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지? 더 중요한 거 바로 여기예요. 작용의 힘과 반작용의 힘은 그 힘의 종류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같아야 돼요. 확인학습. 어디다가 하지? 확인학습 지금 공간이 애매해서 저 옆에다가 좀 해볼게요. 카메라 조금만 돌려서. 확인학습. 참고로 이거 고등학생들 헷갈려 하는 거니까 한번 자신있게 맞춰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테이블이 하나 얹어져 있고요. 그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지금 그림, 심지어 그림까지 있다, 그지? 내가 말하는 힘의 반작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1. 사과의 무게. 이거 중력이잖아. 맞지? 반작용 뭐게? 사과 무게의 반작용을 찾으시오. 뭘까요? 사과 무게의 반작용. 이 그림 보고 잘 생각하면 돼요. 사과 무게의 반작용은 요거 봐봐. 책상이 나오면 안 돼.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는. 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사과의 무게를 요 작용의 틀에 넣어 봅시다. 누가 당기고 있는 건데?
그치. 지구가가 나와야죠. 사과의 무게라는 건 지구가 사과를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만유인력이죠. 그럼 반작용은? 누구도. 아까 지구가 사과를 당겼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누구도? 사과도. 누구를? 지구를. 어느 쪽으로? 사과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무슨 힘이다? 만유인력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만큼 사과도 지구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단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안 끌려가는 거야. 가속도가 너무 작거든. 지구의 가속도가. 그리고 방금 아까 말했던 이 힘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힘이 수직항력이에요. 뭐? 사과가 테이블을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반작용은 테이블이 사과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도 생기겠죠. 맞지? 사과가 테이블을 누르고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쳐 올리고 얘네들도 작용 반작용이잖아. 사과가 테이블을 밑으로 누르고 테이블이 사과를 위로 떠받치고 둘 다 수직항력. 이렇게 봤을 때 자 저거 사과만 잘 봐. 사과만 보세요. 사과만. 자, 사과는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맞죠? 이 둘을 계산한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다? 0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무슨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테이블 위에 멈춰 있는 거야. 그지? 여기서 만약에 테이블이 뿅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그 순간부터. 테이블이 뿅 하고 사라지면 요 힘이 뿅 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중력만 남네? 그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유낙하하잖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게 뉴턴 역학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들 놓치는 부분들이 많긴 해요.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1법칙 따로, 2법칙 따로, 3법칙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법칙을 총칭해서 결국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힘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뭐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근데 뒤에 가서 다른 설명들 할 때 혹시나 조금씩 나오면 그때그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계속하고 어차피 고등과정 선행하든 통합과학 선행하든 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필기하고 오늘 끝.